어? 이 누나 꽤 괜찮네? 진짜 예쁘다. 이런 미인이 왜 여기까지 와? 오후 2시 제7보병사단 정문 앞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윤서연 42살.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와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가슴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동생 태호와 연락이 안 된 지 벌써 일주일째였거든요. 면회 신청합니다. 초병 앞에서 서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느 분을 면회하시나요?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초병이 건성으로 물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과 몸매를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태호 이병입니다. 저는 누나 윤서연이고요. 서연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초병은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옆에 있던 간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김상도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40살 남성의 우악스러운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시선도 서연을 위아래로 흘었습니다. 면회요? 죄송한데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면회를 할 수 있었는데요. 부대 사정상 당분간 면회 금지입니다. 김상도 상사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부대 사정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가요? 서연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상사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자꾸 따지고 드는 거야? 아가씨라는 호칭에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태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다만 제 동생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우리도 잘 모르겠네요. 이때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정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누나 꽤 괜찮네? 진짜 예쁘다. 이런 미인이 왜 여기까지 와? 간부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이면 다른 데서 좋은 일 많이 있을 텐데. 김상도 상사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교들 술자리에 한번 나와보시지 그래요? 그럼 동생 면회쯤은. 노골적인 성희롱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의 두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당장 이 무례한 자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동생을 생각하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그냥 예쁜 아가씨지. 헌병대장이면 뭐 어때?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야. 간부들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김상도 상사 이름표를 보니 옆에 있는 이는 박철민 중사, 그리고 저기 비웃고 있는 이는 최영수 일병. 좋습니다. 서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름 다 제 수첩에 적혀 있을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톤이었지만 그 말에는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라. 헌병대장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두고 보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을요.
차 안에서 서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누나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면회를 막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가을 새벽,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18층.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 위로 가로등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태호, 이 녀석 요즘 전화를 왜 안 하지? 세수를 하며 서연은 동생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2~3번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던 태호였는데 최근 10여 일간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으며 거울을 보니 42살의 얼굴에도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와 단정한 인상은 헌병대장이라는 직책에 어울렸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면회를 가봐야겠어. 출근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면회를 다녔는데 이번 달은 바빠서 미뤘거든요. 헌병대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부하들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대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철수 중령이 인사했습니다. 15년째 헌병대에서 근무하며 서연과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믿을만한 부하였습니다. 응, 오늘 일찍 끝내고 동생 면회 가려고. 아, 태호군 말이군요. 벌써 입대한 지 8개월째네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급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일찍 퇴근해서 제7보병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보며 서연은 태호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의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던 그날.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너를 키워줄게. 그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해서 악착같이 살아온 지 20년. 이제 태호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자신도 헌병대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 간부들의 무례한 태도와 노골적인 성희롱. 그리고 동생 면회를 거부당한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태호의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저 윤태호 누나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누나님. 전화를 받은 박민수 일병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태호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아, 태호는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몸은 건강하고요? 네, 건강해요. 그럼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죠? 그건 좀 바빠서요. 훈련이 많아서. 거짓말 같았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다는 성의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해.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장, 은밀한 거래의 시작. 한편 그 시각 제7보병사단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후방 창고 근처 어둠이 내린 오후 10시경이었습니다. 보초를 서던 태호는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창고에 누가 있지? 평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몸을 낮추고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오명호 중대장이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이 시간에 창고에서 뭘 하는 걸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약속한 대로. 정장 입은 남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오명호 중대장에게 건넸습니다. 가방이 꽤 두꺼워 보였습니다. 장부 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미 다 준비해뒀습니다. 실제 납품량보다 30% 더 많이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태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게 설마 군납 비리라는 건가요? 그럼 차이 나는 물자는? 당연히 우리가 따로 빼내는 거죠. 이미 트럭도 준비해놨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들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어 온 조직적인 군납 비리였습니다. 혹시 다른 놈들이 눈치채면? 그럴 리 없어요. 다들 입 다물고 있어요. 설령 누가 알게 되더라도. 오명호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리하면 되니까요. 처리하면 된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태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태호의 발이 바닥에 떨어진 깡통을 건드렸습니다. 땡그랑. 작지만 적막한 밤에는 크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창고 안의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밖에 누가 있나 봐. 태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오명호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렸습니다. 태호는 어둠을 틈타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태호의 온몸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일까요? 중대장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생활관에 들어섰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태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 괴롭힘의 시작. 윤태호. 아침 점호 시간 김상도 상사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예. 태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너 어젯밤 보초 제대로 섰나? 예.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성실히? 그럼 이건 뭐야? 김상도 상사가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초 일지에 누락된 시간대가 있잖아. 밤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기록이 없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매 시간 정각마다 꼬박꼬박 보고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상사가 보여준 종이에는 정말로 해당 시간대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고했는데요.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김상도 상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태호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너 요즘 정신이 나갔나? 상사의 고함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훈련이다. 저녁 먹고 운동장 10바퀴 뛰어. 예. 점호가 끝나고 대열이 해산된 후 태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보고했는데 왜 기록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동기들도 태호를 걱정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태호야, 괜찮아?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어젯밤 창고에서 본 일과 오늘 일어난 일 사이에 연관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다른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홀로 운동장을 뛰어야 했습니다. 가을밤에 찬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뛰어. 김상도 상사가 운동장 옆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8바퀴를 넘어서자 태호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만 좀. 뭐? 그만하자고? 누가 허락했어? 상사는 전혀 들어줄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마침내 10바퀴를 완주했을 때 태호는 운동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이것도 못하냐? 역시 요즘 애들은 체력이 약해. 김상도 상사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간 태호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더 큰 아픔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4번째 장 더욱 심해지는 괴롭힘. 다음 날부터 태호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윤태호, 오늘은 중대장실 청소하러 가. 아침 일과 시간 김상도 상사의 지시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정상적인 훈련을 받는 동안 태호 혼자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오명호 중대장의 방에 들어서자 어젯밤 창고에서 봤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부터 깨끗이 닦고 화장실도 치워. 중대장의 차가운 지시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을 청소하던 중 태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장부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납품업체 이름과 물량 그리고 실제와 다른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문이 열리며 오명호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라 서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뭐? 남의 서류를 왜 봐? 중대장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태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의도? 정말로? 오명호 중대장은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너 요즘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정말로? 중대장의 시선이 태호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태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 누나 있지? 헌병대장이라던데? 태호의 심장이 멈춰서는 듯 했습니다. 누나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이라면 가족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안 그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 누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태호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휴식할 때 혼자 부대 청소를 해야 했고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윤태호 부식 창고 정리하고 와. 윤태호 오늘 밤엔 추가 불침번이야. 윤태호 장비 정비 혼자 하고 와. 매일같이 추가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제때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태호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거든요. 태호야, 정말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정하늘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26살의 젊은 장교는 태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태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정하늘의 진심 어린 말이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태호는 또다시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연속으로 사흘째였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태호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때 김상도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야, 윤태호. 졸고 있었나?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눈 깜빡거리는 걸 다 봤어. 상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아? 김상도 상사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어. 갑자기 상사의 주먹이 태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태호가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력이었습니다. 일어서. 누가 주저앉으라고 했어? 발길질이 옆구리를 찼습니다. 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너 같은 놈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또 다른 주먹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입가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소리 지르면 더 심하게 당해. 폭행은 10여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몸을 웅크리고 견뎌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은. 김상도 상사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만약 누구한테라도 이 일을 말하면 내 누나가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폭행은 더욱 일상화되었습니다. 날마다 어디선가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태호의 몸은 점점 멍투성이가 되어 갔습니다. 5번째 장 서연의 2번째 시도. 한편 서연은 계속해서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면회도 거부당한 상황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김중령, 잠깐 와봐요. 서연이 김철수 중령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7보병사단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정보 있나요? 제7보병사단이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비교적 조용한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고나 문제는 없었나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서연은 동생에 대한 걱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일단 가능한 선에서 부탁해요.
그날 오후 서연은 다시 제7보병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일이니 면회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말씀드렸잖아요. 면회 금지예요. 김상도 상사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금지인가요? 구체적인 기간을 알려주세요. 그건 우리가 정할 일이에요. 계속 오셔봤자 소용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헌병대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알아요. 그래서 뭐 어쩌시게요? 김상도 상사의 도전적인 태도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무례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간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중대장님도 바쁘시고. 그럼 부대장님은요? 부대장님은 더욱 바쁘시죠. 모든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때 다른 간부들도 나와서 서연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왔네. 진짜 끈질기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계속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술자리 제안은 생각해봤나? 간부들의 저속한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 간부로서 적절한 언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적절하다 마다 뭐가 문제예요? 그냥 친근하게 말하는 건데. 친근하게요? 이게 친근한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나름 배려하는 건데. 김상도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려요? 성희롱을 배려라고 하는군요. 성희롱? 이게 성희롱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참 예민해. 간부들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계급,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 두겠습니다. 기록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본 간부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과 간부들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6번째 장 한계점. 그날 밤 태호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특별훈련이다. 김상도 상사의 지시였습니다. 밤 10시 다른 병사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에 태호는 홀로 운동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운동장에는 김상도 상사 외에도 몇 명의 간부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누나가 오늘도 왔더라.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끈질긴 여자야. 헌병대장이면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다른 간부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뛰어.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태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엎드려 뻗쳐와 윗몸 일으키기를 섞어서 해야 했습니다. 한 바퀴 뛰고 엎드려 뻗쳐 쉽게, 또 한 바퀴 뛰고 윗몸 일으키기 쉽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5바퀴를 넘어서자 태호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 간부들의 고함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바퀴를 채우자 태호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 제발. 뭐? 그만하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김상도 상사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누나가 우리를 무시한 대가야. 알겠어?
갑자기 상사의 주먹이 태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으악! 태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 누가 쓰러지라고 했어? 발길질이 옆구리를 찼습니다. 태호는 신음을 참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너희 남매가 우리를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크게 착각한 거야. 또 다른 간부가 태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야. 헌병대장 누나든 뭐든 소용없어.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견뎌야 했습니다. 누나, 누나.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태호는 누나를 불렀습니다. 20해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처럼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누나뿐이었습니다. 누나 생각난다고? 내 누나가 여기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김상도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마 무릎 꿇고 빌었을걸? 제발 내 동생만은 살려달라고.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태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폭행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냐? 젊은 간부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죽지는 않을 거야. 김상도 상사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큰일 나면? 그럼 훈련 사고로 처리하면 돼. 우리가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의무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의무병은 태호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태예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하지만 오명호 중대장은 반대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니까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니에요.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의무병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결국 군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심해서 말해. 훈련 사고라고 하라고. 중대장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태호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거든요. 7번째 장 충격적인 재회. 서연은 태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을 준 것이 아니라 태호의 동기가 몰래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님? 박민수 일병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태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로? 훈련 사고라고 하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느 병원이야? 제7군 병원이에요. 하지만 누나님. 박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즉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앞서 겪었던 부대 간부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태호의 병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태호 이병이요? 잠깐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병실 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살균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침대보 각종 의료기기들이 놓인 병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오른쪽 눈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코 주변에도 말라붙은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목과 팔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멍들이 선명했고 이마에는 큰 상처가 있어서 거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동생인가요? 항상 해맑게 웃던 그 아이가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된 걸까요? 태호야, 태호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부어있는 눈으로 서연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어서 말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터였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호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태호를 막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누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해. 이게 정말 넘어져서 생긴 상처야? 서연이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창고에서 장부를 봤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고 장부. 이 두 단어만으로도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당한 일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요. 서연은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군의관이었습니다. 제 동생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늑골 세대가 금이 갔고 뇌진탕 증세도 있어요. 뇌출혈도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며칠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시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처 패턴을 보면 단순한 낙상 사고로는 설명이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여러 부위의 둔기에 의한 타격상이 있어요. 그리고 목 주변의 멍은 누군가 목을 조른 것 같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내 동생을 이렇게 괴롭혔다니. 다른 환자는 없었나요? 같은 부대에서 온? 아니요. 최근 몇 달간 이런 심각한 부상으로 온 환자는 윤태호 이병이 유일합니다. 훈련 사고라면 다른 부상자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만 혼자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확한 소견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의사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 측에서 압력이 있었나요? 직접적인 압력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하라는 분위기였어요. 역시 뭔가 조직적으로 숨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태호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20살이던 서연은 갓 태어난 태호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학도 그만두고 꿈도 접고 오직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군에 입대한 것도 태호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고 동시에 강해져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태호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누나가 널 지켜줄게. 그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동생을 이렇게 괴롭혔다니. 서연의 두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헌병대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서연은 어젯밤 본 태호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멍투성이가 된 얼굴, 부어오른 눈, 갈라진 입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중령 잠깐 와보세요. 서연이 가장 믿을 만한 부하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중령은 15년째 헌병대에서 근무하며 서연과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중령이 들어오자마자 서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비공식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비공식 수사요? 제7보병사단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할 거예요. 서연이 어젯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호의 참혹한 상태, 의사의 소견, 그리고 그동안 부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군요. 그래요. 제 추측으로는 태호가 뭔가를 목격했고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태호가 의식을 잃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창고에서 장부를 봤다고. 김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군납비리?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질 이유가 없어요.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정문에서 만난 간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도 상사, 오명호 중대장. 이 사람들부터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비밀리에 진행하죠. 그리고 김중령.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 일은 저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우리 헌병대의 사명이기도 해요. 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건 말이에요.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 조사는 제7보병사단의 최근 보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부대 측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헌병대에서 왜 우리 보급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죠? 전화를 받은 부대 행정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기 감사 차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김중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목적을 밝히면 증거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안인데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김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해요. 평소라면 이런 자료 요청에 쉽게 응해주는데.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서연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보병사단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업체는 서울 외곽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주로 군용 식료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신분을 밝히자 업체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헌병대요? 무슨 일로? 제7보병사단 납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사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최근 납품량에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변동이요? 아, 그건 부대에서 요청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요청이었나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요? 부대 측에서 함부로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업체들도 조사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업체 사장은 아예 만나기를 거부했고 세 번째 업체는 군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부대 측 간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적이에요. 김중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여러 업체와 부대 간부들이 연계된 대규모 카르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호가 목격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서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대장님,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증거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목숨을 걸고 알려준 진실이에요.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9번째 장 내부의 양심. 한편 제7보병사단 내부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하늘 소위는 태호 사건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6살의 젊은 장교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태호에게 가해진 것은 정당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이었고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임 장교였고 상급자들에게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하늘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태호가 목격했다는 창고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밤 11시 정하늘은 조심스럽게 후방 창고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보초를 섰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장교 권한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였습니다. 각종 군용 물자들이 정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쪽 구석에 따로 쌓여 있는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물품들과는 달리 정식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군용 건식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조일자를 보니 이미 소모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물품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정하늘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는 빼돌린 물품들을 따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늘은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숨었습니다. 오늘 밤에 마저 처리하자. 김상도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헌병대장 누나가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서 불안해. 괜찮아. 증거만 없애면 뭘 어떻게 하겠어. 문이 열리며 2명의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정하늘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상자들 다 트럭에 실어. 어디로 가져갈 건가요? 민간업체 창고로. 거기서 알아서 처분할 거야. 증거인멸 현장이었습니다. 정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는 꺼진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빨리 해. 새벽 전에 다 끝내야 돼. 간부들이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하늘은 그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간부들이 나갔습니다. 정하늘은 한참을 더 기다린 후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하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하늘은 은밀히 태호의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태호가 당한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계급사회에서. 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할 수 있어. 정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 너희들도 혹시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들을 기록해둬. 정말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절대 티내면 안 돼. 우리도 태호처럼 당할 수 있으니까. 병사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마침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하늘과 몇몇 병사들은 은밀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상한 물품 이동을 사진으로 찍고 강요받았던 개인적인 심부름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거 봐요. 김상도 상사가 자기 집 이사하는 날 우리를 동원했어요. 한 병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개인 집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오명호 중대장이 민간업체 사장과 통화하는 녹음이에요. 다른 병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예정대로 처리하시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서 정산하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정하늘은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헌병대인가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헌병대 수사과입니다. 제7보병사단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던 제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죠? 저는 정하늘 소위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젊은 장교가 보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하늘 소위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윤서연 대장님이시죠? 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조용한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태호 일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정하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하늘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USB를 받아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창고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들, 간부들의 대화 녹음, 그리고 태호를 괴롭히는 장면까지 있어요. 정하늘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정하늘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실제 납품량과 장부상 기록의 차이를 정리한 겁니다. 병사들이 도와줬어요. 서류를 받아본 서연은 놀랐습니다. 몇 년간에 걸친 조직적인 군납 비리의 전모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예요. 태호가 당한 일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정하늘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정하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밝게 웃고. 그런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서연은 정하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연은 정하늘과 세부적인 수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이 일이 알려지면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정소희님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수사가 시작될까요? 내일 새벽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정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더 늦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제 동생이 하루라도 더 그곳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날 밤 서연은 수사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제7보병사단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수사관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대규모 군납 비리와 가혹행위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으니 실수 없이 해주세요. 서연이 정하늘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가요? 김철수 중령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총 20명의 수사관을 투입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1번째 장 전면 대결. 새벽 5시 헌병대 수사팀 차량들이 제7보병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총 20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었고 서연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스쳐갔고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군납 비리 관련 모든 증거 확보. 둘째, 가혹행위 가해자들 구속. 수사관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절대로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장님. 오전 6시 정각 헌병대 차량들이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은 어두웠지만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정문을 환히 비췄습니다. 헌병대 수사입니다. 영장을 집행합니다. 서연이 초병들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조롱하던 초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대장님께 연락드려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상부에 통보되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헌병대장으로서의 위엄이 넘쳐났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간부들이 허둥지둥 모여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의 모습이 어수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상도 상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무시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상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김상도 상사, 당신을 군인에 대한 폭행 혐의와 군납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무슨 근거로? 상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서연이 신호를 보내자 수사관들이 김상도를 둘러쌌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부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오명호 중대장도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법정에서 해명하시죠. 서연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다른 수사관들은 창고와 중대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부가 발견되었어요. 창고에서 수사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쪽에는 빼돌린 물품들이,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정하늘이 제공한 정보가 모두 정확했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된 거네요. 한 수사관이 장부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빼돌린 물품의 총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대장제 시도 재개속 편집실에서도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나왔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있어요. 수사관들이 연신 증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방대한 양의 증거물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부대 강당에서는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장병들 앞에서 서연이 직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이었던 간부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못된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당 안이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든 헌병대로 신고하세요. 그때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태호는? 윤태호 이병은 괜찮나요? 박민수 일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복 중입니다. 곧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정하늘 소위도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아닙니다. 소위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서연이 정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소위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12번째 장 민간 연결고리.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납업체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김상도 상사와 오명호 중대장을 신문한 결과 더 큰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지시한 겁니까? 서연이 직접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차가운 신문실에서 김상도 상사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그도 점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납업체 사장이에요. 강민수. 55살의 중년 사업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실한 기업인 같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대와 결탁해 수년간 비리를 저질러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시를 했나요? 물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눈치채면. 김상도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입을 막으라는 뜻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괴롭히고 때리고. 필요하면 더 심하게도. 김상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태호를 그렇게 한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호가 당한 일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였던 것입니다. 서연은 즉시 강민수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간인이지만 군 관련 범죄에 관여했으므로 군사법원 관할이었습니다.
강민수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넓은 사무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민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민수는 겉보기에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의 가면 뒤에 숨은 탐욕이 보였습니다.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체포 영장이 있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군납 비리와 공무원에 대한 매수 그리고 폭행 교사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법정에서 해명하시죠. 강민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네요. 수사관이 컴퓨터 파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대들과도 거래한 기록이 있어요. 강민수의 비리는 제7보병사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여러 군 부대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네요. 김철수 중령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이 끝나면 대대적인 군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연이 수사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3번째 장 회복과 화해. 태호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병원 침대에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멍자국도 많이 사라지고 말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서연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어린 아기였던 태호가 이제는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본 거잖아. 하지만 누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어. 바보야. 누나가 뭐 하는 사람인데. 나는 헌병대장이야.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게 내 일이라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정하늘 소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떤가요? 아, 정하늘 소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가 인사했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하늘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소희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서연이 정하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소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하늘도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날 서연이 직접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야. 새로운 간부들이 왔고 모든 게 바뀌었어. 네, 누나. 걱정 마세요. 태호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야. 네? 앞으로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누나한테 알려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누나. 부대 정문에서 태호와 헤어지며 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생을 지켜낸 것은 물론이고 군 전체의 썩은 고리를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정문에서 태호를 맞이하는 것은 새로 부임한 간부들이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태호 이병 고생 많았습니다. 새로 온 중대장이 태호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당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건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군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상도 상사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군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명호 중대장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징역 5년과 함께 군에서 제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장병을 괴롭히고 동시에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강민수 사업가는 민간 법원으로 송치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재산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은 판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정에는 태호와 서연 그리고 정하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부패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끝난 거죠? 태호가 물어봤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정말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군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하늘 소위는 이번 사건으로 특별 승진 추천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중희. 서연이 새로운 계급장을 단 정하늘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옳은 일을 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정하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태호도 부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모두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태호 이병 이번 일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태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당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후배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태호를 면회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병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태호가 밝게 웃으며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훈련도 재미있고 간부들도 좋고 동기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나저나 누나 이번 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유명해졌다니? 뉴스에도 나오고 다른 부대에서도 누나 이야기가 돌고 있대요. 용감한 헌병대장 누나 이야기로.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호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너는 어때? 이 일을 겪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네, 많이 달라졌어요.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불의를 봐도 모른 척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누나처럼 못하겠지만 너만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서연이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누나 엄마 얼굴 기억나? 갑자기 태호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태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항상 있었잖아요. 제게는 누나가 엄마 같은 존재예요.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이, 난 내 누나가 아니라 엄마 반 아빠 반이지. 서연이 거칠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평온한 웃음이었습니다. 16번째 장 끝나지 않은 사명.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의 사무실에 또 다른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헌병대인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헌병대입니다. 제 오빠가 부대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부대인가요? 제12 기계화 보병사단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면회도 거절당했어요.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태호 같은 젊은이들이 많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서연이 달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누나가 또 바빠질 것 같아. 또 무슨 일이에요?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나 봐. 전화 너머로 태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는 정말 쉴 줄을 몰라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일인걸. 서연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번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 누나가 누군데?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태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 중에는 자신과 태호 같은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군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태호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저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부대 생활도 즐겁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용감한 헌병대장 누나가 어떻게 저희를 구해줬는지 말이에요. 모든 게 누나 덕분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고 고마워요. 편지를 읽은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헌병대 수사과 윤서연 대장입니다. 저희 동생이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소리,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마무리. 권력의 거래는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는 항상 윤서연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태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윤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누나의 사랑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정하늘이 보여준 것은 젊은 장교의 양심이었고 태호가 보여준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한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용기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